둔산통 동아쌤입니다. 이게 통합사인데 뭐 아이들 다 이렇게 수준 낮게만 수업하고 그냥 학습만 하고 그러는데 조금 논술식으로 한번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부탄은 이거 부탄이죠. 네. 부탄은 어떤 요소로 국민 행복 지수가 그러면 이제 이 지수라는 것은 물가 지수처럼 100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 행복이라는 건 되게 추상적인데 이 행복이 해피니까 H라면 여기서 뭐가 필요할까요? 행복하는 데는 머니가 필요하겠죠. 머니 M 머니에다가 뭘 더해줘야 될까요? 건강은 더해줘야 될 것 같죠. 그럼 헬스 여기다가 뭘 곱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날의 안정도 여기다 뭘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뭐라고요? 행복 지수를 측정하는 공식들을 만듭니다. 이렇게. 공식들을. 누가? 사회학자들이. 그래서 그 나라의 행복 지수를 측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이 최고고 성적이 최고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행복에서. 어른들의 행복이나 이렇게 행복에서 대인관계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도 하고 건강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도 하고 속 안 새기는 자식도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죠. 그런 상황에서 이 부탄은 어떤 요소로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가 그랬을 때 이 가장 큰 거는 어쩌면 종교적인 아니면 멘탈 문제. 왜? 상대적으로 나는 행복하다 하고 답변해준다. 그러니까 행복을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측정해서 이렇게 지수로 만들어서 객관적 지수하고 여기에 객관적 요소하고 주관적 요소가 다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할 때 주관적 요소 영향이 나는 열심히 한다. 이거를 깨기가 엄청나게 힘들죠. 왜 그러냐면 뭐 8시까지 9시까지 공부하면 뭐 죽여라고 뭐 이렇게 많이 했으면 날 죽어라고 더 하는 애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주관적 요소 그것도 또 잘못된 건 아니죠. 열심히 했잖아요. 그 전보다 10배를 더 했는데 더 하라고 그러고 저 죽으란 말이에요. 안 죽어요. 칭찬해달라는 말인데. 네? 그죠? 그러니까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로 봤을 때 객관적 요소는 낮은데 주관적 요소가 뭐가 더 높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경우는 카스트 제도로 이렇게 나뉘어졌잖아요. 신분이. 근데 행복도가 굉장히 높대요. 근데 이게 정착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다고 느끼고 있대요. 언제요? 조선시대. 우리나라도. 그런 것처럼 그랬을 때 그러면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백성, 농민보다 그죠? 지금 사람이 더 행복한다. 이거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 행복만 행복이냐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소를 하는데 이 공식을 스스로 만들어보고 행복 공식만 찾아가지고 그걸 비판적으로 보고 내 행복 지수를 측정하는 공식도 스스로 만들어보고 하면 이게 논술 주제로 거뜬합니다. 자, 이 정도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복잡해지니까. 자, 극지방에 있을 때 이렇게 아까도 어떤 학생이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렇게 23.5도가 기울어져 있고 돌고 적도를 가운데 가운데 적도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그어야 되나요? 이렇게 그어야 되나요? 이렇게 긋습니다. 이게 적도입니다. 가운데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북쪽에는 북해기관선이 있고 여기는 남해기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어디를 비추느냐에 따라서 태양이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을 때 우리나라를 여름이라고 그래요. 직접 직사광선으로 90도로 머리 위에서 붙여줘요. 여기 이렇게 태양이 멀리 갔으면 멀리서 태양이 대각선으로 비스듬하게 비춰줍니다. 요걸 뭐라 그래요? 겨울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를. 남반구에 이 남해기선까지 갈 때 회기는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 밑으로 내려가면 요 위에 있으면 요게 빙글빙글 도르니까 여기는 계속 햇빛이 비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계속 낮을 수도 있고 이 위에 비치면 요 밑에는 계속 요게 밤이면 여기는 계속 밤이겠죠. 이게 계속 낮이면. 이해되세요? 그러면 백여 형상과 극여 형상이 이렇게 24.5도 기울어져 있고 태양이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이렇게 됐을 때 하고 여기에 이렇게 됐을 때 태양이 비칠 때 보면 지구과학 수업을 하고 있네.
여기는 우리나라 위로 집통으로 그치면 여기는 이 밑바닥에 붙인다는 거죠. 한쪽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삐글삐글 돌 때 여기서 태양이 이렇게 도는 것처럼 나타난다고. 이렇게 되면 태양이 여기 있으면 뭐라고요? 지구 밑에다가 직사광선을 쏘고 여기는 멀리서 보이고, 여기서 쏠 때는 우리나라 위에서 바로 쏘고 낯이 길죠. 이해됐나요? 자, 다음번 넘어갑니다. 48쪽 신자유주의. 이게 이 자유주의에서 이것까지 봐야 돼요. 원래 처음에는 자유주의였어요. 그냥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알아서 시장에서 결정한다. 자유롭게 놨더니 뭐가 빵 터졌어요? 전쟁이 터지고 자유롭게 하다가 보니까 생산은 많이 했는데 전쟁이 끝났어요. 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론은 자르고 안 되고 하는 대공황이 발생했어요. 대공황. 이 대공황을 시장의 실패라 그래요. 왜? 공황 상태, 완전히 멘탈이 다 깨졌어요, 정부가. 그래서 강제로 뭐를 했어요? 테네시강에 댐도 놓고 강제로 일을 했어요. 이거 자유주의면 이게 수정자본주의예요. 수정자본주의. 자유주의하고 잘 어울리는 건 자본주의죠. 자본주의. 그럼 자본주의는 돈이 중심이잖아요. 그럼 자유주의 반대는 뭘까요? 사회주의, 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그럼 자본주의 반대는 뭘까요? 공산주의, 공동생산에서 공동소모한다.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수정자본주의는 공산주의는 계획을 해요. 사회를 완전히 계획경제거든요. 국가에서 통제를 하고. 그러니까 이건 평등을 기초로 많이 하죠. 평등을 보통. 이렇게 자본주의, 자유주의니까 이거는 자유잖아요. 자유중심. 자본주의. 평등이 아니라 자유중심이에요. 이건 개인의 자율이에요. 자율. 시장이 알아서 해요. 기업 집단이 좋아해요. 우리 회사가 알아서 한다. 이거는 국가가 간섭하고. 그러니까 정부 통제가 많으면 그냥 공산주의냐 이런 말이죠. 이해됐어요? 나누는 거. 그래서 자유주의에서 수정자본주의가 됐다가 또 신자유주의가 나왔어요. 왜? 이 수정을 하니까 너무 통제를 하니까 못 살겠다. 너무 통제를 하니까 국가에서 알아서 평등하게 나눠주니까 일 안 한다.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됐어요. 이 신자유주의가 되면서 특 먹고 자사고 경쟁해라. 자유경쟁. 그래서 특 먹고 자사고 막 만들어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정부도 그렇죠. 이렇게 옛날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이렇게 되면 노무현 정부 때 이렇게 갔다가 다시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 때 신자유주의가 됐고 이명박 대통령. 그러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 때 이 수정자본주의를 좀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에서 평등으로 갔다가 이렇게 또 끌려와 이쪽으로 끌려왔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적정한 점을 찾아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그러면 신자유주의는 경쟁을 하죠. 맞아요? 그러면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야. 경쟁해야 돼. 그럼 가격도 팍팍 경쟁하고 그러겠죠. 그러면서 생산도 많이 하고 파동도 나고. 근데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은 뭐라고요? 경제도 호황이면서 물가도 올라요. 그런데 스태그 인플레이션은 불황인데도 물가가 올라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인데 이거는 책 보고 요거 상황에서는 책 보고 더 설명을 다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시장 실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러니까 생산을 다 해놨는데 팔 데가 없다고. 자,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설명해 주세요. 그 근로기준법 시간 얼마 하고 돈 얼마 주고 노동자를 만들 수 있느냐? 그럼 노동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거는 이제 이 근거 법령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요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해줄 수는 있어도 이렇게 하면 너무 넓죠. 분산 투자는 이런 건 똑같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렇게 되는데 주식을 할 때 A, B, C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성공하시고 성공하고 실패해도 위험이 분산되죠. 근데 분산 투자 안 하고 몰입해서 한 번에 집중 투자를 해버리면 요거를 투자해서 실패하면 완전히 망해버리죠. 성공하면 대박을 치겠지만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능력에 따른 분배는 기준이 개인이 지닌 잠재력, 재능 같은 능력 어떻게 판별하느냐? 아니요.
잠재력이 아니라 계량화 수치화된 능력에 따라 계량화 수치화된 점수에 따라서 분배해 준 겁니다. 능력이 수치화돼서 평가를 해요. 현재 대한민국의 부유세, 사치세처럼 세금 내요. 부가가치세가 굉장히 비싸요. 예를 들어서 세금 자체가 굉장히 많이 큰 게 있으니까 그걸 부유세라고 봐야죠. 부유한 사람이 많이 써서 세금을 많이 내요. 예를 들어서 골프채 뭐 이런 거는 부유세 옛날에 붙였는데 사치세. 요즘에는 붙이나 모르겠다. 다문화 사회 이민자 정책으로 용광로는 그냥 다 녹이자고. 다. 용광로는 펄펄 끓이니까. 그러면 다 뭐가 돼요? 이거 펄펄 끓이면서 한계가 돼요. 이렇게 다 녹이니까 특색이 없어지죠. 근데 샐러드는 야채가 이렇게 더 살아나게 뭐만 살살 뿌려요. 소스만 싹 뿌려주죠. 그죠? 이게 정체성을 연결하는 전체 틀이지만 요 야채의 모양새나 색이나 맛이 달라져요. 그런 차이입니다. 두 개 차이 알겠죠? 통일하지 않을 때와 통일했을 때 비교하면 어느 쪽이 경제적으로 남한에 유리한 거예요. 이게 명확하게 이게 이제 통일 대회나 이런 데 되게 많이 원고 써주고 저도 많이 나가고 엄청나게 많이 쓰고 그랬는데 첫 번째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인구가 적어요. 적어도 1억이 넘어야 이 경제가 자체적으로 돌아가는데 유리한데 인구수가 너무 적어요. 우리나라가. 또 땅도 적어요. 너무. 개발할 때도. 또 지하자원도 좀 적은 편이에요. 특정 거는. 근데 북한이랑 합치면 이런 건 장점이 되는데 문제는 합쳐서 이 힘을 발휘할 때까지 이 기반 산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투자를 한다거나 갈등을 해소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비용이 많이 소모되고 이런 상황에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기회니까 가난한 사람은 더 힘들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일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빠르게 극복하느냐가 이게 굉장히 큰 화두가 될 텐데 통일을 해야 한다고 그랬지 이 통일을 하는 과정이 이렇게 돼야 되고 과정도 좀 어느 정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 국민들이 준비를 해야 되냐는 합의는 아직 많지 않아요. 이 통일 자체만으로도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진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해됐어요? 자, 미래학에는 어떤 직업이 사라지고 생겨나고 미래에는 이걸 예측하면 부자가 돼요. 왜? 그 직업을 선점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한 컴퓨터 비계층가 뭐 어느 정도 컴퓨터에 이상은 안 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정말 유명한 사람들도 못 맞춰요. 잘 미래가 굉장히 빠르게 이거를 미리 예측하고 요 변화 컴퓨터의 이 동영상은 분명히 사람들이 공유를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뜨면 유튜버 이렇게 뜨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컴퓨터를 보면서 어디에서 모여서 통해서 갈 것이다. 네이버, 구글 이런 거. 그래서 뜨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쪽으로 갈 것이다 하는 이쪽으로 다 이걸 통해서 갈 것이다 라는 이 통로를 만드는 사람 이게 플랫폼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 세계적인 부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학을 위해서 왜 가문을 위해서 돈의 유지를 위해서 아니면 발전을 위해서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계속 공부하고 하고 컨설팅 받고 이렇게 해나가죠. 자, 가깝게 미래학으로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되려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이렇게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죠. 이거 미래학이죠. 자, 부동산인데 이거 3년 후에 집값이 오를지 떨어질지 어떻게 맞춰요? 그거 맞추면 다른 거 안 하고 부동산만 사든지 그러겠지 사람들이. 근데 막 와서 유튜브나 해서 이런 데서 막 오른다 내린다 얘기를 하면 이게 맞느냐? 주식값 오르는 걸 맞춘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미래학 근데 뭐의 가치는 있어요? 미래가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뭔가를 더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 이런가. 근데 어떤 직업이고 사라지나요? 옛날에 러다이어트 운동이 기계가 만들어져서 노동자는 다 몰살할 것이다. 그래서 기계 때려 붙이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인공지능을 다 때려 부셔야 되나요? 그쵸? 그러니까
또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직업도 생기고 또 상상을 못하는 직업들 사라지는데 이 사라지는 직업의 흐름은 예측하기 쉬워요. 어느 정도 생기는 거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왜? 점점 그게 줄어요. 그걸 줄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상담센터 그거 할 때 그 인공지능이 상담센터에서 다 전화를 했어요.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몇만 사람처럼. 나중에 이제 인공지능 선생 나오면 동아샘 유튜브 한 2, 3만 개 찍은 거를 활용해갖고 동아샘형 인공지능 선생 딱 나오겠죠. 왜? 여러 개를 했으니까. 데이터의 일종이 될 거야, 나도. 됐나요? 뭐 이 정도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을 보고 뭐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걸 방향성을 잡고 이런 건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내신을 올리는데 뭐가 도움될까? 그랬더니 이렇게 좀 좁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아쌤입니다.